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얀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요즘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의 문인이자 학자인 태계 이황과 그의 부인 권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부인을 사랑으로 보살핀 이황 선생님의 일화는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된답니다.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오늘의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치마 속에 감춘 배. 이황의 아내인 권씨 부인은 쑥부 권전이 기묘 사화에 연루되어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일로 권씨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황은 그런 아내를 불쌍하게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어요. 어느 날 이황의 큰형 집에서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답니다. 모두들 제사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사상 위에 놓여 있던 배 하나가 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권씨 부인은 상 아래로 떨어진 배를 얼른 치마 속에 감추었지요. 그러자 이를 본 큰 형수가 말하였어요. 이보게, 제사상을 차리는데 과일이 떨어진 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야. 그런데 그걸 치마 속에 감추면 어떻게 하나? 큰 형수의 말이 끝나자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낄낄대며 웃었답니다. 이황은 자신의 아내가 큰 형수에게 혼이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사과하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다이르겠습니다. 하오나 손자 며느리의 잘못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이황이 이렇게 사과를 하자 큰형수가 웃으며 말하였어요. 동서, 자네는 참 복도 많은 사람이야. 서방님 같이 좋은 분을 만났으니 말이야. 그날 이황은 아내를 조용히 따로 불렀어요. 어찌하여 그 배를 치마 속에 숨겼소? 그것이 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황은 배가 먹고 싶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손수 배를 깎아 대접했답니다. 잃어버린 삼배 짐을 찾아준 아이. 옛날에 어떤 삼배 장수가 삼배 한 짐을 잔뜩 지고 끙끙거리며 고갯 마루턱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먼저 와 쉬고 있던 키가 9척이나 되는 사람이 쉬고 가라는 게 아니겠어요.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많이 배운 선비 같아서 이렇게 물었지요. 어디 사는 뉘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희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는 데는 장사하다 판난디고 내 성은 빌어먹다 판난성이고 이름은 상제가 달복하고 남은 거요. 그러고 나서는 보아하니 짐이 무거운 것 같으니 내가 줘다 드리리다 하더니만 삼배 짐을 지고 앞서가는 것이지요. 어찌나 빠른지 맨몸으로도 쫓아가질 못하고 그만 놓쳐버렸답니다. 할 일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저만큼서 아이들이 원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쭈그리고 앉아 구경을 하고 있으려니 원님 아이가 이렇게 호통을 쳤지요. 웬 놈이 어떤 놈이 간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저놈을 당장 여기에 꿇어 앉혀라.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여길 들어올 적에
넌 무슨 고소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더냐? 어디 소상히 말해보거라. 이 삼배장수 어디 이 녀석이 무슨 판결을 내리나 하고 얘기를 하였지요. 여차 해서 삼배짐을 잃었으니 찾아주시오. 원님 아이 어찌할지 몰라 머뭇머뭇하니까 한 녀석이 있다가 끼어들었어요. 그것 하나 못 찾아주면서 무슨 원님 노릇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럼 너는 찾아주겠냐? 그럼 네가 원님 되어서 찾아줘봐라. 그래서 원님 자리가 옮아갔어요. 새로 된 원님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놈이 사는 데가 장사허다 판난디라고 했다지. 그러면 장 서는 데니까 장성이겠구나. 그리고 성은 빌어먹다 판난성이라고 했다지. 그러면 빌어먹다 판이 났으니 박자배기만 남았을 게 아니냐. 그러니 박가겠구나. 또 이름은 상제가 탈복하고 남은 거라 했다지. 상제가 복을 벗었으면 건만 남았을 테니 이름은 건이겠구나. 사내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장성을 가서 박건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자가 바로 고을 사또란 말이에요. 동원 밖에서 들어가겠다느니 못 들어가겠다느니 실랑이를 하는 소리를 듣고 사또가 불러들였지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바로 삼배짐을 지고 간 사람이 바로 그 사또인 것이에요. 사또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에게는 귀여운 딸이 있는데 좋은 사윗감을 구하려고 그런 장난을 한 것이래요.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줄 게고 그것이 아이라면 총명한 아이일 테니 그를 사윗감으로 고르자는 속셈이었다지요. 그리하여 원님 노릇한 아이는 훗날 사또의 사위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시부모의 콧대를 꺾은 며느리. 옛날 어느 시골에 사납고 심술궂기로 이름난 두 늙은이가 살았답니다. 며느리를 얻기만 하면 가진 트집을 다잡아 혼내고 못살게 군이 배견할 수가 없었지요. 모두 몇 달을 못 살고 도망가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쯤 되고 보니 인근에 나쁜 소문이 파다해져서 아무리 며느리감을 구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처녀가 저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제가 한번 그 집에 들어가 시부모 콧대를 반드시 꺾어 놓을 테니 시집을 보내주세요. 얘야, 네가 아무리 대가 세다 해도 얻어들이는 족족 못 살고 나오는 그 집에 가서 어찌 배겨내려고 그러느냐. 아서 거라. 걱정 마셔요. 제가 잘 해낼 테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승낙을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대례를 신랑 집에 가서 치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금배례를 할 때 술 심부름을 할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드디어 혼인날이 다가와 대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막 교배례가 끝나고 금배례가 진행되어 신랑이 표주박에 술을 부어 신부 쪽에 보내니 이것을 들고 오는 시자가 신부 가까이 오는가 했더니 그만 자기 치마를 밟고 쓰러진 것이었지요. 그러자 신부가 갑자기 입었던 원삼 족두리를 훌훌 벗어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것도 하나 제대로 하질 못한단 말이냐? 대레고 뭐고 그만둡시다. 그러고는 행주치마를 찾아 치더니만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구경 온 동네 사람들은 물론 사납기로 이름난 시부모도 하도 기가 차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를 못하였지요. 그러더니 저녁밥을 해왔는데 밥인지 죽인지 모를 정도의 곤죽을 해온 것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시아버지가 새아가 밥이 질구나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만 아침밥은 술밥보다도 더 되게 해서 곤죽밥보다 더 먹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시부모는 며느리 눈치만 슬금슬금 볼 뿐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때그때 시부모가 잘 대해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게 대해주면 질게도 하고 대게도 하는 것이었지요. 이 며느리 이쯤에서 끝나질 않고 시아버지 바지를 지어왔는데 어찌나 바지통이 넓은지 몸뚱이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넓게 해온 것이었어요. 그러니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시아버지가 바지통이 너무 넓구나 하니까 예, 알았어요. 줄여드리지요. 하더니 다리는 고사하고 팔뚝이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게 줄여오는 게 아니겠어요. 매사가 다 이렇다 보니 시부모는 며느리가 들을까봐 무서워서 우리가 그간 너무 심하게 한죄를 받는가 보구려.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해다 주는 대로 입 꾹 다물고 먹고 삽시다 하더랍니다. 물 위에 버들잎을 띄운 여인.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젊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의 생신이 다가오자 사냥을 하러 갔지요.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성계는 좋은 사냥감을 찾기 위해 온종일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계는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게 되었지요. 우물가에는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어요. 이성계는 염치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낭자, 내가 목이 몹시 말라서 그러니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떴답니다. 그런 다음 우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고 버들잎을 한 주먹 훑어서 바가지에 띄워주었어요. 이성계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이보시오. 물을 떠주려거든 그냥 줄 것이지 먹지도 못하는 버들잎은 왜 띄운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다소곳이 대답했지요. 날이 갈증이 나신다고 냉수를 급히 마시다가는 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오니 버들잎을 불어가며 천천히 드시라고 일부러 그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여인의 지혜로움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그녀가 바로 신덕 왕후랍니다. 힘없는 백성의 슬픔. 이 경석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이랍니다. 인조 14년에 병자호란 때 부제학으로서 삼전도에 비문을 지어 바쳤고 척화신으로 심량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지요. 벼슬은 영의정까지 올랐는데 글에 뛰어났고 저서에 백헌집이 있답니다.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으킨 전쟁으로 결국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굴복함으로써 비참하게 끝이 났지요. 청나라에서는 자기들의 공을 드높이기 위해 삼전도에 승첩비를 세우려고 하였답니다. 승첩비를 세우는 것만 해도 더 할 수 없이 치욕스러운 일인데 그 나라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글까지 지어 바치라고 요구해왔지요. 모든 국민은 오랑캐에 대한 분한 마음을 풀지 못해 이를 가는 판국에 황제를 찬양하는 비문을 지으라니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답니다. 지금은 후일을 도모할 때요. 분한 마음만으로는 이 일이 해결되지가 않소.
글을 지어 보내도록 합시다. 임금의 이 말에도 글을 짓겠다고 나서는 선비가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나라의 독촉은 거세어졌어요. 아직 우리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찬양하는 글이 나오겠는가. 청나라 황제는 마구 으름장까지 놓았답니다. 이리저리 미루고 미루던 인조는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신하들에게 글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창유, 이경석, 조희리 셋이서 글을 지어 바치도록 하오. 이 세 사람은 당시에 나라 안에서 글을 잘 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답니다. 세 사람은 하루 만에 글을 완성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한 곳에 모였지요. 이런 글을 지어야 하다니 서글프기 짝이 없소이다. 아이고, 되는 대로 지어봅시다. 나는 그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하려고 마음먹었소만. 우리가 안 하면 우리 백성에게 화가 미칠 게 뻔한데 어찌 그럴 수 있겠소. 백성이 당할 곤욕을 생각해서라도 쓰기로 합시다. 세 사람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새워 글을 작성하였지요. 그러나 마음에 없는 글을 써서인지 내용이 좋지 않았답니다. 좋은 글이 나올 리가 없었지요. 당시 명나라의 선비로 청나라에 항복해 왔던 자가 그 비문을 보고는 비웃었답니다. 창유가 지은 글에는 군신간의 의리가 나타나 있지 않고 이경석이 지은 비문의 내용은 너무 알맹이가 없다. 청나라에서는 비문을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장유는 이미 죽은 뒤였답니다. 인조는 이경석을 조용히 불렀어요. 나라가 약하니 어찌하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니 다시 한 번만 지어주오. 죽으면 죽었지 소신은 정말. 이경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였답니다. 저들은 지금 글로써 우리를 시험하고 있소. 임금인 내가 어찌 시키고 싶겠소. 그러나 그 글에 국가의 위급이 달려있으니 어쩌겠소. 옛날 월나라 임금 구천이 오나라에 굴복하여 신하라 칭했으나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업적을 이루지 않았소. 뒷날 우리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은 오직 우리들에게 달려있소이다. 알겠사옵니다. 지금은 그저 저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요. 되도록이면 저들의 비위를 맞춰 작성하도록 해주오. 침통한 인조의 표정에 이경석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명심 거행하겠습니다. 이경석은 울분을 꾹꾹 누르며 다시 글을 지어 보내었지요. 곧 이 글로 새긴 비가 삼전도에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치욕적인 비문을 쓴 이경석은 형에게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담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었지요. 글을 배운 것이 외려 한스럽습니다, 형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려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해 학문을 닦은 것인데 오랑캐들을 주워 올리는 데 사용되어 후세에까지 불명예를 지니게 되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이 비문이 말썽을 일으켰어요. 현종 때 이경석이 송시열의 비위를 건드린 일이 있었답니다. 현종이 온양 온천에 갔을 때 바로 곁에 사는 송시열이 임금에게 문안 오지 않은 것을 이경석이 탄핵한 일이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송시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더욱이 성격이 급한 그는 이경석을 중국 송나라 때 금나라의 굴욕적인 글을 지어 바친 손종신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비판하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이경석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가를 위해 애쓴 공로를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의 볼모로 잡혀갔을 때 이경석은 스승의 자격으로 따라갔지요. 그때 수많은 벼슬아치들이 함께 붙들려가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제발 나를 그 명단에서 좀 빼주시오. 사례는 원하는 대로 하겠소이다. 나도 좀 빼주오. 늙으신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곁에서 지켜야만 하오. 국내의 관리들은 너나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써서 심양으로 가는 명단에서 빠지려고 안간힘을 했어요. 이경석이 묵묵히 있자 어떤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듯이 넌지시 권했지요.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서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해야 살 길이 생깁니다. 살 길이 있는데 굳이 죽을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소. 이야기를 듣고 난 이경석은 웃으며 말하였어요. 나는 세자의 사부요. 비록 공갈 협박은 할지라도 죽이기까지야 하겠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저들은 야만적인 오랑캐 아닙니까? 어쨌든 세자의 사부로서 뇌물은 쓰지 못하겠소. 이경석은 칼날같이 말을 끊어버렸어요. 효종이 즉위하자 이경석을 영의정으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송시열 등을 등용하여 북벌을 꾀하려고 은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남한 산성에서 당한 치욕을 씻고자 하는 효종의 염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도중에 그만 청나라에 알려지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또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지요. 청나라에서는 이 일에 대한 해명을 받고자 사신을 보내왔지요. 사신은 우리나라의 대신들을 궁궐에 모아놓고 따져서 물었어요. 누구의 책임이요? 책임을 묻는다면 임금인 효종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자호란과 같은 무서운 난리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 뻔하였어요. 모든 신하들은 두려움에 지레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답니다. 이때 이경석이 나섰지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기로 결심했던 것이랍니다. 그래야만 임금이 무사하고 사직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번 일은 모두 우리들의 소행입니다. 우리 임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꾀한 책임자의 이름을 대보오. 영의정인 나, 이경석이요. 이경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위험이 가득 차 있었지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초연한 태도였답니다. 그 태도에 감동한 청나라 사신은 후에 이렇게 칭찬하였지요. 이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은 오직 이경석, 이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로다. 모든 책임을 이경석이 혼자 지기로 하고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효종은 눈물을 머금었어요. 우리 영상이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렸구나. 그리고 그 이튿날 당장 몸소 청나라 사신을 찾아갔답니다. 영의정을 위해 왔소. 부디 좀 도와주구려. 저도 그의 사람됨에 감탄했습니다. 죽음만은 아니되오. 노력하겠습니다.
청나라 사신은 청나라에 돌아가 이경석을 적극 변호하였어요. 그래서 죽음 많은 면에 백마산성에 죄인을 귀양지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위리 안치를 시켰답니다. 1년 후 귀양에서 풀려난 이경석은 고향에 돌아와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연못 속의 금화.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얼굴이 검은 데다가 코는 납작하고 눈은 쑥 들어간 못생긴 아이였지요. 어머니는 막내인 이 소년을 귀여워하지 않고 힘든 일은 모두 소년에게만 시켰답니다. 소년은 다른 형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였어요. 소년은 너무 서러워 구석애가 울기라도 하면 형들은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때리거나 놀리며 괴롭혔답니다. 소년은 언제나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였어요. 어느 날 소년은 도저히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 풀뿌리를 캐어 먹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써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소년은 얼떨결에 이웃집 감나무에 있는 홍시를 몇 개 따먹고 겨우 쓴맛을 가라앉혔어요. 이때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뛰어나왔지요. 이놈이 웬 남의 집 홍시를 함부로 따먹는 것이냐? 그는 소년의 등떨미를 와락 움켜잡았어요. 소년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겨우 용서를 받았답니다. 그 후로 소년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은 절대로 탐내지 않았고 자기가 맡은 소를 열심히 키웠지요. 어느 날 소년은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연못가로 갔답니다. 잔잔한 물 위에 파란 하늘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따금 물새가 날아와 자맥질을 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풍덩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였답니다. 소년은 물끄러미 연못을 내려다보며 앉아 생각에 잠겼답니다.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구름 사이에서 태양이 살며시 얼굴을 내밀자 소년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를 올렸답니다. 인자하신 해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항상 배가 고프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먹을 것이나 아니면 해님의 금빛을 조금만이라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해님, 당신은 식물에는 영양분을 주고 동물에게는 나무의 열매나 풀을 주면서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제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햇님은 마치 소년의 기도를 듣기나 한 듯이 구름을 뚫고 강한 금빛을 소년의 발 주위에 보내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햇빛이 닿은 풀잎의 이슬이 모두 돈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소년은 뛸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돈을 주었답니다.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 돈을 몇 번이나 뒤집어 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모두 진짜였어요. 이 돈으로 뭘 살까? 우선 배불리 먹고 싶었던 밥을 사 먹고 떡이랑 엿도 사는 거야. 먹을 것을 잔뜩 산 소년은 마음이 뿌듯해져 난생 처음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물을 마시고 있던 소가 놀라서 달아나 버렸지요. 소년이 여기저기 소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으려니까 저쪽에서 누더기를 걸친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소년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나는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란다. 제발 아무 것이나 좋으니 먹을 것을 좀 다오. 소녀는 거지 할머니의 깡마른 손과 주름투성이 얼굴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할머니는 나보다 더 불쌍하구나. 나는 이제 태양에게서 얻은 돈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할머니에게 건네었어요. 그리고 연못가로 돌아와 아까 샀던 것을 배불리 먹은 뒤 그 자리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던 참이라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아침처럼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몰라. 소녀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하였어요. 그때 기울던 태양이 마지막으로 빛을 강하게 비추어 연못의 수면이 번쩍번쩍 빛났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달아났던 소가 연못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지요. 소녀는 반가운 마음에 소를 불렀답니다. 그러자 소가 연못에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소의 온몸에 번쩍거리는 금화가 잔뜩 붙어 있었지요. 이번에도 소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금화를 모았답니다. 그리고 금화를 조금 챙긴 뒤 나머지는 연못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부자가 된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니 바싹 말랐던 몸에 토실토실 살이 올랐지요. 창백했던 얼굴에도 불그스름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소년의 몸이 갑자기 좋아지자 어머니와 형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진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가족들은 그 까닭을 알아내려고 매일같이 소년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헛수고에 그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 하나가 소년의 뒤를 밟아 연못 밑바닥에 많은 금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알아내었답니다. 이 녀석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다니. 두고 봐라. 오늘 밤에 내가 모두 건져버릴 테다. 그 사실은 가족들에게 알려졌으며 형들과 어머니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금화가 숨겨져 있는 연못으로 갔답니다. 연못가에 이른 형들은 서로 먼저 금화를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하였어요. 무슨 짓들이냐? 혼자서는 저 많은 금화를 모두 건져낼 수가 없으니 어서 그물을 치고 힘을 합해서 끌어올리거라. 어머니가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그제야 형들은 힘을 합해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렸지요. 그러는 사이 점점 날이 밝아왔어요. 잔잔한 연못물이 푸르스름하게 반짝이더니 곧 태양이 떠올랐답니다. 사방이 환하게 밝아오자 소년의 어머니와 형들은 그물 속에 있는 금화를 볼 수 있었어요. 이야, 금화잖아. 누굴 알 것도 없이 가족들은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그 순간 그물 안에 있던 금화가 온통 진흙투성이의 작은 알갱이로 변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고약한 냄새까지 코를 찔렀답니다. 소년의 어머니와 형들은 너무 어이없는 일에 넋을 잃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은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점점 밝게 빛났답니다. 곶감 좋아하는 여우 잡기. 여우란 놈은 꾀가 많기로 유명하지요. 어느 정도냐 하면
물에서 나는 풀을 머리에 얹고 살금살금 헤엄쳐 가서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잡아먹을 정도니까요. 또 생활도 고급이어서 굴에도 주로 쓰는 안방굴과 보조굴이 있는가 하면 먹이를 저장하는 저장굴을 갖추고 있고 사냥터, 일광욕 장소, 오줌똥 누는 곳까지 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꽤 많은 여우일지라도 사람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 곶감 연암은 개만 있으면 잡히고 만단 말이에요. 여우란 녀석은 단 것을 퍽 좋아하는데 특히 겉에 허연 가루가 씌어져 있는 곶감을 보면 사족을 못 쓴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곶감을 실에 깨어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 나지막하게 매달아 두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우란 놈은 야가서 처음에는 따먹지 않고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따먹고 만답니다. 먹어보니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따먹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날마다 조금씩 높이 매달아서 처음엔 앞발을 들고 따먹다가 뒷발로 서야 따먹을 수 있게 한단 말이지요. 마지막 날에는 곶감 속에다가 3개의 낚시 바늘이 달린 삼봉 낚시를 튼튼한 끈에 묶어 감추어 넣은 다음 여우가 깡충 뛰어야 따먹을 만한 높이로 매달아 놓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깡충 뛰어 덥석 물고 내려오려 하지만 입속에 콱 박힌 낚시가 빠져 주어야지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여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나보다 꾀가 많은 이는 없을 거라고 너무 자만한 게 잘못이었군. 아마도 이런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산적의 깨우침. 경남 함양군 마천면 실덕말과 송알 사이에 괴바우소라는 골짜기가 있답니다. 옛날 조정에서 당파 싸움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죽을 처지에 놓인 판서가 있었지요. 그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대파의 모략이 빚어낸 음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역적이 되었던 것이랍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판서는 죄도 없이 그대로 앉아서 고스란히 당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남몰래 지리산에서 은둔 생활을 할 생각을 하고 아내와 함께 평민으로 변장하고 이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들 판서 부부가 도망쳐 들어온 곳이 지리산 마천골이었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평민이 되었지요. 그와 그의 아내는 화전을 일구고 조와 콩을 심어 생계를 이어갔답니다. 골짜기에 박혀 사는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그의 신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변신했어요. 속세를 떠나니 오히려 마음 편하게 신선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지요. 그렇게 몇 년을 사는 동안 그의 아내는 임신하여 딸을 낳았답니다. 외롭게 숨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 딸 이름을 수경이라고 짓고 금이야 오기야 하며 정성껏 키웠지요. 선녀같이 아름다운 예쁜 딸이었어요. 짙은 눈썹에 큰 눈동자, 앵두 같은 입술, 복사꽃 같은 볼, 이목구비가 흠잡을 데 없이 뚜렷하였지요. 수경은 세월이 갈수록 아리따운 처녀로 변모해 갔어요.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늙어 쇠약해지고 있었답니다. 그들 내외는 오랜 세월을 정답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들의 딸 수경은 깊은 산골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피를 나눈 가문이나 친척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부모를 잃은 슬픔과 막막함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우연히 랑이라는 사냥꾼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젊은 총각으로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위풍이 있어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수경과 랑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동정하다가 사랑이 싹트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뜨거운 애정으로 빠져들게 된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었답니다. 랑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집도 깨끗이 수리하였어요. 그리고 쌀이 울타리를 새로 고치고 울 밑에 호박도 심었답니다. 그런데 이들 행복한 부부에게도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 지리산에는 산적들이 많았지요. 그들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민가를 급습하여 도둑질을 해가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하였답니다. 산골에서는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산적이었어요. 수경과 랑 부부의 단란한 가정에 찾아온 슬픔도 바로 산적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집을 비우고 부부가 밭에서 콩을 심고 있을 때 그의 집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불길이 벌겋게 피어올랐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마구간에 기르던 소까지 없어졌답니다. 그들은 삽시간에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살아갈 일이 막연하였지요. 짐승만도 못한 산적들의 소행이 틀림없었어요. 얼마 전에 강청 말에도 산적대가 나타나 소와 곡식을 강탈해 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이들 부부는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다시 집을 지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대충 얽어매고 의지할 곳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랑은 먹을 것을 사냥하려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어요. 계곡에는 기이한 암석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소가 있었지요. 랑이 이곳으로 사냥을 간 것은 아무래도 인적이 닿지 않은 곳에 곰이나 사슴, 여우 같은 짐승이 많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괴바우소를 지나려고 하자 소 주변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랑이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봉두 난발을 하고 수염도 깎지 않은 험상궂은 산의 67명이 고기를 구워서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틀림없이 산적임에 분명했어요. 또한 그들이 굽고 있는 고기도 황소고기가 틀림없었지요. 랑은 그들을 보자 피가 솟구치는 울분이 터졌답니다. 당장 쏘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오라, 저놈들이 우리 집 소를 잡아간 도둑놈들이 틀림없구나. 또 어디에서 소를 잡아왔지? 네 놈들의 버릇을 고치고 말리라. 그는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가 전통에서 화살을 꺼내어 활에 재고 소리쳤어요. 이놈들 누구냐? 쩡쩡 울리는 큰 목소리에 놀란 산적들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자 랑의 화살은 산적들의 허벅지를 차례로 맞췄답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쏘아 맞힐 정도의 뛰어난 궁수를 가진 그의 화살에 그들은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이지요. 이놈들아, 모두들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아니면 염통을 쏘아 황천길로 보낼 테다. 내가 일부러 허벅지를 스친 듯 가볍게 상처를 냈다만 만약 반항하는 놈이 있으면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랑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이에 산적들은 빼어난 궁술도 처음 보았거니와 목소리도 보통이 아니라
그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산적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사냥꾼인 그가 50평이나 되는 괴바우소 옆 넓은 바위에서 그들을 훈계하고 선도하자 이에 과마를 받은 산적들은 죄를 크게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결의하였답니다. 산적들은 사냥꾼인 그를 대형으로 모시고 한 마을의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던 마을이 지금 지명으로 덕전리 매암말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수경 부부는 산적들 모두가 가정을 갖고 매암말에서 형님 동생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그 부부도 세상을 떠났답니다. 매암말에는 뒤편에 큰 바위 하나가 서 있지요. 장군과도 같은 기풍을 가진 랑의 바위라 하여 이 바위의 이름을 장군 바위라고 불렀답니다. 매암말 앞에도 바위가 하나 있답니다. 이 바위는 따뜻하고 풍요한 가정을 상징하는 그릇과 같은 바위라 하여 뚜껑 바위, 두께 바위라고 하였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들을 기리기 위해 바위 이름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이왕 죽을 바에야. 어느 마을에 큰 부자 대감이 있었답니다. 이 부자에겐 값비싸고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2개의 술병을 가장 소중히 여겼지요. 하나는 학이 하늘을 나는 그림이 그려진 술병인데 부자는 이 술병에 약주를 담아 술을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다른 하나는 신선이 호랑이를 타고 절벽 위를 나는 그림이 그려진 술병인데 부자는 이 술병을 아주 귀하게 여겨 쓰지 않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답니다. 이 술병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니 깨뜨리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부자는 이 2개의 술병을 자기 아내와 한 영리한 하녀에게만 다루도록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녀가 부엌에서 술병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쇳지 한 마리가 다리 위로 쪼르르 기어 올라왔지요. 에그머니나. 쨍그랑. 깜짝 놀란 하녀는 펄쩍 뛰다가 그만 들고 있던 술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답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 그 소리를 듣고 대감의 아내가 달려왔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님,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생치가 달려들어 그만 술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유, 이 일을 어쩐담. 저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녀는 앞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자 대감의 아내가 말하였지요. 어서 눈물을 거두고 깨진 술병이나 치우거라. 예, 하지만 너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을 위해 착실히 일해왔지 않느냐. 내 그 정을 잊을 수가 없어 너의 죽음만은 면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그러나 하녀의 마음은 놓이지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자 마님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술병을 내오더니 하녀에게 약주를 담아 오라고 말하였지요. 아니 부인, 늘 쓰던 술병을 놔두고 왜 이걸 내놨소? 이것은 아주 진귀한 보물이라 깊숙이 넣어두라 하지 않았소? 부자 대감은 아내를 심하게 나무랐어요. 대감,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그 술병은 제가 잘못하여 그만 못 쓰게 되었습니다.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뭐시라고? 부인,
그게 정말이오? 아니, 그 술병이 어떤 술병인데 조심성 없이 다뤘단 말이오. 아무리 부인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소. 부자 대감이 펄쩍 뛰자 하녀가 달려와 엎드렸어요. 대감 마님께선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술병은 제가 실수로 깨뜨린 것이니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뭐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제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죽음을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하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일어나더니 상에 놓여있던 술병을 들어 방바닥에 힘껏 내던졌어요. 이번에는 대감뿐만 아니라 대감의 아내도 몹시 노여워하였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더냐? 아까는 너의 신세가 하도 가련해서 내가 감싸주었건만 이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내 너를 당장 끌어내어 관가에 넘겨 극형을 내리도록 하겠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부자 대감은 하녀를 관가에 넘겼어요. 다음날 아침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너는 어젯밤에 왜 다른 술병을 또 깨뜨렸느냐? 사또나리, 그건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뭐시, 한낱 종의 신분으로 감히 대감의 값비싼 술병을 일부러 깨뜨렸단 말이더냐? 예, 사또나리. 저는 술병을 한 개 깨뜨려 어차피 죽을 몸이 되었사옵니다. 이왕 죽게 된다면 술병을 한 개 깨나 두 개 깨나 마찬가지 아니옵니까? 뭐시, 정말 당돌하기 짝이 없구나. 사또나리,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만약 두 번째 술병을 그냥 둔다면 뒷날 다른 사람이 깨어 또 아까운 목숨이 하나 더 달아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숨을 구하려고 제가 미리 깨뜨린 것입니다. 그제야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감, 저 하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배우지 못한 하녀이지만 그 속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저 종의 마음씨를 기특하게 여겨 죽음만은 면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은 죄가 있으니 며칠만 감옥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부자 대감은 귀중한 술병을 두 개나 잃은 것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술병이 아무리 값비싸다 한들 어찌 사람의 목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자 대감은 간청하여 하녀를 풀어주게 하였고 종의 신분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었답니다. 외가리의 선물. 어느 숲속에 비둘기와 꾀꼬리, 외가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가 아름답다며 다투었지요. 내 목소리 멋지지? 구구구구. 비둘기가 바위 위에서 점잖게 노래했어요. 내 목소리가 더 좋지? 꾀꼴 꾀꼴. 꾀꼬리가 꽃가지 위에서 멋지게 노래했답니다. 아니야, 내 목소리가 최고야. 웩웩. 외가리도 질세라 날개까지 퍼덕이며 노래했답니다. 글쎄 내가 최고라니까. 목소리는 내가 최고지. 아니야, 나라니까. 셋은 하루 종일 다투다가 어느 날 목소리에 자신 있던 꾀꼬리가 말하였어요. 우리 매일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심판관을 정하고 노래 자랑을 열도록 하자.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지 알아보는 거야. 좋아, 그게 공평하겠어.
그래서 셋은 지혜롭다는 두루미를 심판관으로 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두루미를 만나기로 했어요. 내 목소리가 곱다고 우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단 말이야. 걱정이 된 외가리는 두루미가 제일 좋아한다는 개구리와 미꾸라지 한 보따리를 싸들고 몰래 찾아갔어요. 저 두루미님 계십니까? 아니, 외가리가 웬일인가? 이거 받으십시오. 아니, 이 귀한 것을 이렇게나 많이. 원 그냥 오지 않고서. 두루미는 좋아서 입이 해벌어지더니 뒷손으로 슬며시 받았답니다. 저 그것이 내일 아침에 비둘기하고 개꼬리하고 저하고 셋이서 목소리 자랑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흠, 그런 것쯤이야 아무 염려 말게나. 다음날 아침 셋은 두루미의 집을 찾아갔어요. 두루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 두루미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답니다. 두루미님이 심판관이 되시어 저희 중에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지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아흠, 그런 일이라면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자도 없지. 그럼 먼저 그 비둘기부터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나. 예. 비둘기는 의젓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구구구구 구구 구구구구구. 그러자 두루미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그 비둘기 노래는 마치 사냥꾼들이 샘하는 소리 같구먼. 예? 어디 이번에는 꾀꼬리 한번 해보게나. 예? 비둘기가 시무룩해져서 물러나자 꾀꼬리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꾀꼴 꾀꼴 꾀꼬르르르르르. 그러자 또 두루미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런 꾀꼬리 소리는 배고픈 소리 같아 못 쓰겠어. 예? 그 다음 외가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나. 꾀꼬리도 실망해서 물러앉자 외가리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웩. 그러자 두루미는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거니 그 소리 참 힘차고 좋구먼. 아주 훌륭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두루미의 말을 듣던 비둘기와 꾀꼬리는 화가 났지요. 뭐라고? 누가 들어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제일 듣기 좋다고 하다니. 무얼 받아먹었길래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짓말쟁이. 다시는 그런 엉터리 말을 못하게 해줄 것이다. 비둘기와 꾀꼬리는 두루미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두루미의 목은 길게 늘어나 비틀어지고 그때부터 두루두루 미안해서 소리도 잘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남에게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옳지 않게 주는 선물을 외가리 선물이라고 했답니다.